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은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여전히 허약한 국내 증시,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세상 증시가 다 떨어지면 불만 없어요.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다 오르는데 우리 증시만 약세를 보인다면 이때부터 좀 꼭지가 돌아갑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는 올해만 50여 차례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역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네 증시는 너무도 허약합니다. 혹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머징 증시 전체가 약세를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죠. 인도 증시는 올해 내내 상승했고 지금도 신고가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우리네 증시만 힘이 없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우리 증시에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국제 공급망 충격입니다. 이외에도 2차 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 두드러지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월 고점 대비 30%나 하락했죠. 또 대만 증시도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일반 이머징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이 하락한 이유는 모두 불확실한 시장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서버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혹은 모바일 디램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불길한 전망들 말입니다. 이런 전망들은 모두 국제 공급망 충격에 기인합니다. 그동안 글로벌 밸류 체인은 잘 분업화되어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하네스를 만들고 어느 나라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조립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이 기존의 글로벌 밸류체인 질서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선진국들이야 백신 미리 맞고 빨리 회복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머징은요.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강력한 폐쇄 정책뿐이었죠. 어떤 부품이라도 딱 하나만 부족해도 전체 공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주 현대차 실적 발표했었죠. 글로벌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9%나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도 결국 부품에 대한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월등하게 높죠. 모든 종목들이 이것하고 거의 대부분 연관이 돼 있어요. 이들이 모두 시원치 않은데 주가가 곱게 오를 리가 없죠. 물론 이번 주 발표된 하이닉스의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다지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단 말이죠. 실제로 4분기 모바일 디램 가격은 오히려 한 1, 2% 정도 상승했어요. PC 디램이 좀 빠지긴 했지만 PC 디램은 우리가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기종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마저도 하락률은 고작 2, 3%에 불과합니다. 서버 디램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DDR5의 시대가 고만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치 때문이에요. 이 DDR5는 기존의 DDR4에 비해서 10%나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계산으로 현재 투자를 좀 이연시켰기 때문이죠. 자,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슈퍼갑인 애플이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이 애플 등이 생산량을 줄인다면요. 앞으로 반도체 공급은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공급망 충격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만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남다른 매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바로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전에 반도체 회사는 대부분 IDM 형태였습니다. 스펙을 짜고 구성하고 레이아웃하고 시스템화하는 것까지 모두 하나의 회사에서 처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관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쓰이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았어요. 고작해야 컴퓨터, 휴대전화가 고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도 다양해졌어요. 휴대폰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 반도체, 자율주행차를 굴러다니게 만드는 반도체, 혹은 게임을 구동하기 위한 반도체의 영역이 모두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시스템 반도체의 강자는 인텔이었는데요.
인텔은 그냥 뭉뚱그려서 영역을 배분했고 완제품 메이커들은 별로 필요 없는 영역까지 강제로 배분된 반도체를 그냥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누군가 캠핑용 배낭을 만들어 판다고 해보죠. 어떤 고객은 깊은 산 속에서 야영을 하고자 할 것이고 어떤 고객은 낚시터에서 낚시를 원합니다. 혹자는 가벼운 산행 정도를 원하겠죠. 그런데 캠핑 가방을 만들어 파는 회사는 누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코펠도 하나 집어넣고 버너도 하나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런 범용 배낭을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저들이 다 갖다 쓴 겁니다. 애플에서 맥북을 만들 때 혹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도 휴대폰을 만들 때 인텔에서 만든 범용 시스템 반도체를 그대로 가져다 썼단 말이죠. 하지만 겨울산에서 야영이 필요한 사람은 일반 야영자보다 더 좀 다양한 것이 필요하겠죠. 랜턴도 필요하고 오리털 침낭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나씩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배낭에 들어갈 리스트를 좀 정해놨는데 누군가가 그 리스트에 맞춰서 장비를 대신에 구입해 줄게요 했다면요. 더는 범용 배낭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이나 AI가 부여된 여러 디바이스들은 모든 영역이 랜덤하게 부여된 범용 반도체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PC 회사에서 AI 영역은 그다지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이미 배분되어 있는 반도체를 써야만 한다면 효율도 떨어지고 공간만 더 차지합니다. PC야 공간 조금 더 차지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처럼 작은 디바이스에는요. 공간도 중요하지만 소비 전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TSMC가 뜩 나타납니다. 자신들은 어떠한 영역을 배분한 반도체라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공정상의 부분을 플랫폼에 두고 애플이나 혹은 테슬라 등의 고객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어떤 반도체라도 만들어 줄 테니 디바이스에 필요한 영역만을 딱 맞춤식으로 디자인해와서 가져오라고 말이죠. 테슬라는 즉시 연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대신 AI 영역에 대한 배분을 더해서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했고 그것을 TSMC에게 맡기게 되면서 좀 더 싸고 자사의 니즈에 맞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도 애플 마찬가지였죠. 지난 10월 19일에 애플이 자체 디자인한 프로세서 M1 프로 맥스도 이런 식으로 태어난 맞춤형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의 발표에 의하면 M1 프로의 성능이 기존의 인텔이나 AMD에서 만든 그런 가장 최신의 8코어 노트북 PC용 프로세서보다 동일 전력 수준에서 최대 1.7배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무려 70%나 낮은 전력으로도 경쟁 PC의 최대 성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할당된 부분을 과감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역시 TSMC의 맞춤 옷 공장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반도체였습니다. 아마존도 자체 디자인한 반도체 개발을 천명했는데요. 이렇게 대기업만 맞춤 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수많은 AI 관련 스타트업에서도 범용 반도체로는 비용 측면에서도 혹은 효율 측면에서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시장에 우리의 삼성전자가 뛰어든 것이죠. 맞춤 옷 사업은 워낙 장비가 비싸요. 그래서 현금이 많지 않으면 진입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대당 수천억 하는 EUV 장비를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덜컥 구매할 수 있는 회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중국이 막강한 자금력을 쏟아 부으면서 강하게 추격을 해왔었지만 미국과의 그 무역 전쟁 이후로 미국에 의해서 EUV 금수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경쟁자에서 배제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세계 맞춤 옷 시장은 삼성과 TSMC가 세상을 양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는 출중하다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다만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주도로 국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최선단 공정, 이게 미국으로 다 가버린다면요. 미국의 매출이 잡히고 미국에서 고용자를 고용하고 미국의 세금을 내는 그야말로 미국의 회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세금 5년 동안 안 내도 돼, 10년 동안 안 내도 돼 이런 혜택을 쏟아부으면서 TSMC나 삼성전자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하고 있죠. 만약에 최선단 공정이 대부분 미국에 세워진다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는 자칫 빛 좋은 개살구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삼성전자의 투자 가치는 앞으로 전개되는 사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럼 2차 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를 아주 잘 만들어요. 3원계라고 하는 것은 니켈, 카드뮴, 망간처럼 이 세 가지의 메탈이 조합된 배터리를 말합니다. 중국은 좀 다르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리튬 인산철에 비해서 3원계가 훨씬 더 앞선 기술로 인정받고 있었고 실제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우리네 3원계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글로벌 전기차 메이커들이 하나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용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특히 테슬라가 범용 차량의 리튬 인산철을 100%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네 2차 전지 밸류체인 전체가 큰 폭의 조정을 보인 적이 있어요. 자, 일단 요 LFP, 리튬 인산철이 왜 우리네 배터리 대비 좋은 점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수명이 길고요. 둘째, 안정성이 높고 세 번째, 가격이 싸다는 것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입니다. 그럼 다네. 그건 아니고요. 자, 리튬 인산철의 경우 육면체 구조라서 청산 구조인 3원계에 비해서 태생적으로 폭발 위험이 좀 작습니다. 게다가 방전 시에 리튬이온이 빠져나가도 결정 구조가 열화돼서 부푸는 현상도 거의 없어요. 폭발 위험이 작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매력이죠. 아무리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하더라도 이 불 한 번 나면요. 그로 인한 리콜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동안 내연기관으로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신뢰, 명성 모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이 아마도 유럽의 일부 메이커들과 테슬라가 이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한 이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건 지금 개발 중인 신소재들이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소소한 문제들이에요. 지금까지 카본 소재였던 것이 실리콘 소재로 대체되고 있고요. 전해액도 좀 더 진보된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신소재들에 의해서 우리네 3원계 배터리의 완성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수명도 높아지고 안정성에도 현저히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건데요. 현재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비해서 우리네 3원계 배터리가 약 한 30% 정도 비싸거든요.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네 3원계 배터리를 하이니켈이라고 하잖아요. 니켈의 함량을 높였다는 말인데요. 니켈 함량에 따라서 622, 811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니켈 함량을 90%까지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장외기업 중에서 S사가 니켈 함량을 95% 이상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킬로당 셀 가격은 낮아집니다. 이미 상용화된 90%의 니켈 함량만 가지고도 에너지 밀도는 최대 킬로그램당 305kg까지 높아지게 되죠. 앞으로 2023년이 되면 $9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가격 차이는 대략 20% 이하로 좁혀집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2025년이 되면 대략 10% 내외로 가격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안 내려가겠니?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결정적 단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나 마나 엄청 무겁습니다. 말 그대로 철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CTP라고 해서 이 셀투팩 공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좀 줄였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동작 전압이 3.2V입니다. 현저히 낮은 것이 문제죠. 전압이 낮다는 것은 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SUV가 아니라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적재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행 거리를 400km 이상으로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최근 비아디나 혹은 CATL 측에서 발표하는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하나같이 500k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리튬 인산철이 가격 면에서 유리하고 안정성이 있다지만 안정성은 거의 따라잡은 상태고 가격마저 3, 4년 이내에 10% 이내로 좁힐 수 있다면 결국 유저들의 선택은 3원계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테슬라가 싸구려 버전의 리튬 인산철을 탑재하든 말든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가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네 2차 전지 업체들이 리튬 인산철에 기웃거리는 게 내심 못마땅합니다. 얼마 전 화웨이에서 우리네 G폴더를 그대로 베낀 제품을 발표했더군요. 오징어 게임도 싹 다 갖다 베꼈고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따라하면 너희들도 우리 거 복제하냐며 얼마나 생색을 내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네 배터리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전해질 쪽이나 혹은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신소재 분야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볼품없는 증시에 좀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건데요.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주종인 나라예요. 이들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증시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그리고 중국의 대정전 사태 이런 것들 그것으로 인한 공급망의 지나친 왜곡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네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대적 약세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동남아 시장이 모두 정상화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죠. 다행히도 11월부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부품 공급사들이 대부분 정상으로 되돌아올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의 로열티를 풀고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연되었던 수요가 한꺼번에 따라붙을 경우 그동안 너무 뒤처졌던 우리나라가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걸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난 5개월 동안 얀센의 효능은 88.4%였던 것이 3.11%로 감소했답니다. 아쉽지만 얀센 맞으신 분들은 방어력이 거의 사라졌어요. 당장 추가 접종이 필요해졌단 말입니다. 파이자는 91.5%였던 것이 5개월 만에 49.6%로 뚝 떨어졌고요. 모더나도 92.7%였던 것이 64.2%로 낮아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부스터샷을 고민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부스터샷을 결정한다면 이머징으로 가야 될 백신이 부족해져서 바이러스 변종의 재창궐 위험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약해진 백신 방어력 때문에 이미 백신이 많이 맞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5차 확산의 위험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1월 리오프닝이 정상적으로 진행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네 증시의 상대적 약세는 얼마든지 재개되거나 혹은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 한국 증시의 약세 이유와 지속 가능성 짚어봤는데요. 2차 전지에 강한 우리 시장, 11월 리오프닝을 계기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